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르 연구를 해보는 시간 좀비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8년 후 뼈에서 온 쇼츠를 만들었는데 28년 후 1, 2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가지고 또 앞으로 군체와 지의학 시즌2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 번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네, 물론 저는 좀비물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매니아도 아니고 그냥 좀비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호가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좀비물을 접한 거는 바탈리언이라는 비디오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봤어요. 초등학생 때쯤? 그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탈리언 영상을 보신 분들 또는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세밀하게 그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되게 잔인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보기에는. 근데 그때부터 좀비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오락실에 하우스 오브 데드라는 건 슈팅 게임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좀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오 하자드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좀비가 익숙해지고 좀비라는 크리처는 도대체 뭘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비는 쉽죠? 그냥 살아 움직이는 시체. 근데 뭐냐? 살아 움직이는 시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해서 먹어버린다. 이게 큰 특징이죠. 그러면 사람을 왜 먹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탈리안 같은 경우에는 뇌만 먹습니다. 뇌를 먹어서 나의 이 괴로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창작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먹는 것도 있고 꼭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좀비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냐?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하자면 아프리카에서 나온 말로 은잠비나 줌비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신적인 존재 그런 뜻이래요. 요괴나 귀신이나 신적인 존재 그 은잠비라는 단어에서 좀비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주술적인 의미나 사령술 같은 개념이 아니라 좀비 약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좀비 약은 뭐냐? 이거를 먹이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묻겠죠, 그 사람을. 묻으면 그 좀비 약을 먹인 주술사가 그 무덤에 찾아가서 땅을 파고 그 사람을 꺼내서 노예로 부린다. 그게 좀비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좀비가 되는 거를 엄청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비처럼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무덤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시작된 좀비. 이 좀비는 서구권을 통해서 소문이 무성해지다가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를 만납니다. 물론 화이트 좀비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좀비약을 만드는 그런 주술사들이 부리는 주술을 부두술이라고 하는데 그 부두술을 이용해서 시체가 되살아나고 그게 공포가 되는 영화. 물론 그 이전에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죽은이를 불러온다 라는 개념으로는 우리나라도 무속신앙이나 그런 걸 통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오고 씌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저주도 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이 있었죠.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시체를 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점들은 좀비랑 비슷합니다. 또 우리 어릴 때 아니면 어떤 구독자님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강시. 강시하면 뭡니까? 죽은 시체에 부적을 붙여가지고 살아나게 한다. 근데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해진 요즘 보면 특수 좀비 같은 형태 무술도 하고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동양의 좀비 강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고대 그리스에도 뭐 강령술은 존재했고 중세 유럽에서도 신명재판 그리고 사후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좀 이상하죠? 죽었는데 무슨 재판을 하냐. 말 그대로 시체를 꺼내서 재판장에 앉혀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죽은 자를 만지게 해서 그 시체의 반응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록에 조금 남아있고 거의 썰이긴 한데, 성인이, 여기서 성인이라는 거는 신성한 사람이죠. 죽은 자를 깨워서 증언을 시켰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우는 거, 그런 거는 이미 익숙한 주제였죠. 그럼 거기에서 그치냐? 죽은 자를 왜 계속 되살리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귀신을 불러오려고 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적인 느낌이 강한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생존 욕구와 닿아 있습니다. 그냥 죽지 이런 짤들도 많지만 불사에 대한 욕구는 고대에서부터 있었죠. 대표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한 길가메시가 우투나피시팀인가 그런 영원히 사는 존재를 찾아서 세상 끝으로 가고 결국에는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이야기. 하지만 실패했죠. 진시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한 인간이 불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죽지 않는 것에서 발전해서 우리나라 무속신앙처럼 영적인 존재로 떠돈다,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반대로 영혼은 없고 육체만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좀비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개론적인 얘기들은 이만하고 미디어에 표현된 좀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화이트 좀비의 경우에는 강령술의 일종으로 최근 좀비에 비해서 마법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네크로맨시, 네크로맨서 등으로 불리는 그런 강령술. 게임에서도 네크로맨서라던가 그런 강령술사들이 좀비를 부리거나 해골을 만들어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적인 감성이 조금 곁들면서, 근현대죠, 지금으로 치면, 핵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좀비에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런 결과가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던가 아니면 바탈리언처럼 방사능이나 실험 등을 통해서 좀비가 확산되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한 게 바이러스. 이렇게 바이러스니 방사능이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강력해지고 문짝도 뜯고 사람을 손으로 쥐어짜기도 하고 팔도 막 이렇게 시체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시체가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생겼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징적으로는 살아있는 인간을 증오하고 먹이로 삼고, 또 대부분의 약점이 머리통이에요. 이미 죽은 시체가 왜 머리가 없으면 기능이 정지하는지 그거는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바탈리안의 경우에는 머리통을 공격당해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장소적인 것도 처음에는 묘지 근처, 또 마을, 도시, 전 세계 이렇게 장악력이 커집니다. 이거는 그 좀비가 왜 발생하냐 그거에 따라서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술적인 요소가 강했고, 그러니까 넓어봤자 묘지 근처나 마을 정도. 그런데 방사능이라면 도시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지잖아. 그러면서 장악력이 엄청 커진 거죠. 그에 따라서 원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나 옛날 좀비들을 보면 수십 명 정도가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도 그 좀비를 볼 거 아니에요. 좀비가 느리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살점이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좀비를 막는데 수십 명 정도니까 나무 판자로 막 이렇게 막아요. 막 막다가 어쩔 수 없이 뚫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요즘 보기에는 애교스러운 정도의 그런 물량? 물론 엑스트라 쓰기에도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고 그랬겠지만, 지금의 좀비를 생각하면 저게 뭐야, 아니 왜 저거를 못 막지? 왜 이렇게 느린데 왜 못 피하지? 이런 의문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장악력이 도시 전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좀비하면 물량 공세, 인해 전술로 나와버리니까 쏟아지는 좀비를 막을 수 없는 어떤 핍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좀비의 물량 자체도 좀비물에서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공포물에서는 찾기 힘든 점 중 하나죠. 다른 공포물들 예를 들어보면 귀신이 나온다던가 악마 혹은 살인마가 나오는데 귀신이 갑자기 수만 마리가 나오고 살인마가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하면 조금 웃기잖아요. 웃긴데 좀비는 그게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도대체 국가는 뭘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인데 웬만한 공포 창작물에서 좀비는 머리만 쏘면 죽잖아요. 머리만 쏘면 죽는데 군대는 뭐하냐. 군대도 이미 다 당해 있어. 경찰도 이미 다 당해 있죠. 근데 무지막지하게 센 특수 좀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게 아니라면 그 동네 경찰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주인공들과 주인공들 무리가 헤쳐나가는 걸 보면 경찰들이 입던 그 방호복을 착용하고 그 진압용 방패 그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 거의 무쌍 찍거든요. 그런데 왜 항상 초기 대응이 실패하냐, 그런 점들이 의문이었죠. 한국 영화 중에 좀비딸이라고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도시가 힘들어질 만한 상황에 국가적인 진압이 성공해서 좀비는 소수로 남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좀비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좀비 창작물은 뭐가 있냐? 처음에 설명했던 화이트 좀비도 있고, 그런데 화이트 좀비에서는 실제적으로 부두교를 좀 타겟으로 삼아서 주술적인 부분, 좀비는 뭔가 마법적인 거에 산물이다 라는 느낌을 줬다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본격적으로 주술적인 좀비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여기서는 방사능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탈리언도 마찬가지로 약물 실험에 의해서 좀비 가스가 퍼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2815가 나오죠. 2815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28 시리즈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좀비인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해? 이런 의문을 갖거든요. 28 시리즈에서는 좀비가 아닙니다.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 정도. 28일로 처음 시작할 때 그 원숭이한테 자꾸 막 폭력물 보여주면서 분노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놈들이 이상한 보호단체에 의해서 탈출을 하고, 탈출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데, 한 줄 평 하신 분들 보면은 그거를 까먹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28 시리즈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일 후였나? 28주 후였나? 마지막에 보면 굶어 죽는 감염자들도 보이죠. 그것 때문에 대표적인 좀비 창작물 언급에서 뺄까 하다가 28일 후를 언급을 안 하면 또 이게 좀비라고 대중들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좀비 시리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그 전에도 물론 28일 후에도 기업이 끼어들었지만 바탈리언 같은 경우는 군대, 하지만 레지던트 이블은 도시 전체가 일종의 실험구역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새벽의 저주 명작이죠. 뛰는 좀비의 탄생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미 28일 후에서 또 뛰는 좀비였고, 바탈리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바탈리언은 자동차도 몰고 다녔습니다. 그 새벽의 저주가 저한테는 28일 후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그 소규모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그 생존 전략과 그 안에서의 암투,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도 나오고, 이 다음에 아리씨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주술 좀비의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데드셋, 좀비랜드, 워킹데드 이렇게 등등등 나오고, 웜바디스에서 좀비가 다시 감정을 갖고 지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I am a hero에서는 특수 좀비들, 멀리 뛰게 하는 좀비나 다양한 좀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부산행, 킹덤, 또 아미 오브 더 데드, 그리고 지우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고 28년 후가 나왔습니다. 게임에서는 대표적으로 바이오하자드, 하우스 오브 더 데드, 데드 라이징, 레프트 4 데드, 데드 아일랜드, 프로젝트 존보이드, 데이지 등이 있죠. 여기서 또 라스트 오브 어스가 왜 안 나오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보기엔 좀비물이라기보단 동충하초,
그러니까 식물류에 가깝죠. 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영화의 발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걷는 좀비에서 뛰는 좀비, 바이러스의 존재, 특수 좀비들 이런 게 탄생하면서 다양한 좀비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좀비물이 저물고 있다? 식상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일단 좀비 영화가 나오면은 기본급은 했거든요. 그리고 좀비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나오면 시청률이 좀 보장이 됐고, 근데 이제 좀 특별할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좀비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 아예 상상놀이의 한 종류로 소비되죠.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 필수적인 생존 아이템 월드컵 그런 것들. 특히 좀비보다 인간 군상에 치중되면서 좀비 자체로 묘사되는 공포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지우학에서도 보다시피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고 이성이 남아있으면 엄청 강력한 신인류가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서 뭔가 본연의 맛이 사라진 느낌? 물론 그렇게 흘러가는 게 더 재밌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영화 클리셰적으로 그게 틀이 잡히다 보니까 좀비물 나오면 특수 좀비 안 나오면 조금 아쉽고, 또 사람 중에서도 면역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다 넣다 보니까 식상해지고, 또 주인공들이 영화판 내에서 현대를 배경으로 하면 좀비가 딱 나왔어요. 뉴스에서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광분을 일으켜서 공격을 한대.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있어. 근데 아예 모르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저기 그러시면 안 돼요 뜯어 말려요. 말리다가 공격당하고, 그러는 게 좀 지금의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저거 딱 봐도 좀비인데 왜 가까이 가지? 왜 저걸 불러 세우지? 왜 거기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지? 저거 좀비 머리만 어떻게 하면은 정지시킬 수 있는데 왜 몸을 쏘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악 물고 좀비를 모르는 척 하면서 구성이 좀 짜쳐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면은 그것도 좀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좀비랜드나 그런 것처럼 코믹 요소로, 좀비 공포물이 아니라 좀비 코미디로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고,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저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가고 싶단 말이에요. 남들과 다른 좀비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특수 좀비? 이런 특수 좀비 있었고 이런 좀비 있었고 힘 좀비, 민첩 좀비 있었는데 그럼 지능 좀비? 지능 좀비도 바탈리언이 있었어. 에이 다 섞어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한계가 생긴 느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좀비물,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좀비물 같은 경우에는 28일후나 새벽의 저주, REC, 부산행 같은 것처럼, 물론 새벽의 저주, 28일후도 인간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좀비 자체의 매력을 극대화 시키거든요. 그리고 협소한 장소나 한정된 장소로 구성을 해서 공포심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면 좀 쫄깃한 맛이 있고, 그 폐쇄적인 공포라는 게 공포물에서는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획기를 해서 만들어 보면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제가 와이프랑 28년후를 보면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느낀 게, 배경이 되게 숲이지만 개활지잖아요. 엄청 넓어요. 근데 그렇게 개방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좀비물은 현실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공간에서 좀비들을 맞닥뜨렸다 하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도시가 낫죠. 도시는 뭐 어디가 막혀있고 골목길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상점에 들어가서 파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디서 막 상체만 남은 좀비가 내 아킬레스건을 문다던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28년 후는 너무 뭐가 없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것도 월드 Z급으로 막 몰려오면 그것도 공포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까지는 많이 와야 수십 마리 정도?
그 정도 좀비 물량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든 도망다닐 수 있겠다, 이런 기분이 드니까 공포감이 반감이 되죠. 그러니까 28년 후 같은 경우에는 공포물이 아니라 드라마다, 그냥 철학적인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볼만합니다. 그리고 I am a hero나 지우학처럼 변종 좀비나 초능력 비슷한 설정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또 실패의 요인이 될 것 같은 느낌? 좀비만의 정체성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아예 좀비 자체가 배경이 되어버리는 영화나 드라마도 많죠. 좀비는 하나의 위험 요소일 뿐이고 사실은 인간들이 더 무섭다. 그리고 인간 군상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과연 좀비가 좀비인지 인간이 좀비인지 모르겠다 싶은 정도의 창작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대중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공포물로서의 좀비는 점차 옅어지는 분위기? 그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는 그냥 좀비물이라고 안 하잖아요. 요즘에 다 뭐라고 하죠? 좀비 아포칼립스. 좀비물이 아니라 좀비로 인해서 아포칼립스 세상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진 좋은데 이제는 아포칼립스물의 하위 장르가 되어버린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대중적인 크리처 중에 하나, 그런 소재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좀비를 사랑하는 좀비 애호가로서 좀 씁쓸한 느낌? 28년 후, 그리고 이 다음에 군체가 나오잖아요. 군체 같은 경우에도 예고편을 보니까 좀비보다는 구교환 씨가 배역을 맡은 약간 업그레이드 상위종 그런 좀비가 주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쉽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비물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언젠가는 진짜 끈적하고 찐득한 좀비 영화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좀비 영화나 좀비 게임에 대해서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